예, 이제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중 차체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중 센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외부에 장착된 센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에 대해서 이전 수업들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번 차시부터는 이런 다양한 센서들의 장단점과 특히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장단점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의 단점을 극복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각화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자율주행의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차시에서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조향과 가감속 제어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네, 복습은 잘 하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중 센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센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머리에 좀 상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주 동일한 그림으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어느 단계까지 와 계신가? 가장 먼저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건 뭐였죠? 공간이었죠. 공간. 어떻게 공간이 사용될 것이고 또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은 이제 그 조향과 가감속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드웨어 플랫폼 중 차체라는 세션을 클리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드웨어 플랫폼 중 이제 우리 아래 칸으로 내려갔거든요. 센서, 센서를 통해서 그 운전자와 차량의 내부나 외부 정보를 획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센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수업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떠한 센서들이 있는지. 오늘은 조금 더 그 센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차에는 이렇게 외부에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량의 모델과 종류, 제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자율주행차에서 운전 중에 다양한 내부와 외부의 정보를 획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맨 꼭대기에는 라이더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차량의 앞쪽에는 보시다 바와 같이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가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더나 카메라, 레이더가 바로 우리 사람의 눈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정보 수집 장치, 센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근접 차량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초음파 센서가 또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시각화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 정보를 수집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을 함에 있어서 현재 나의 위치를 바탕으로 어떤 최적의 경로를 파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위치 정보와 목적지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GPS.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각적인 정보와 나의 위치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센서들이 차량의 외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각각의 센서들이 왜 달려있는가,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 이 그림이 바로 자율주행의 전체적인 좀 시스템을 나타내는 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의 가장 왼쪽에는 자율주행 차량 외부에 달린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각종 센서들이 있죠. IMU가 있고요. GPS가 있고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이 주렁주렁 우리 자율주행 차량에 달려 있느냐?
당연히 각자 맡은 바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센서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센서의 역할은 뭐다? 바로 자율주행의 3요소 인지, 판단, 제어 중에 어떤 정보에 대한 취합 및 인지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센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인지를 합니다. 근데 그 인지를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 나의 어떤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 퍼셉션, 인지 부분의 윗부분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또 다른 목적은 뭐다? 아래 보이시죠? object detection. 예, 물체를 파악하는 거다. 물체 혹은 객체라고도 하죠. 내 앞과 뭐 옆과 뒤에 있는 그런 물체를 파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측위와 객체 인식 이것이 이제 센서의 두 가지 주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로컬라이제이션을 왜 하느냐? 바로 나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그런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의 목표는 바로 경로를 찾는 겁니다. 어떠한 경로를 찾는 거죠? 나의 어떤 시작점, 내가 출발하고자 하는 곳부터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곳, 예, 이러한 전체 경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로컬라이제이션,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 위치로부터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매핑이라고 그래 있죠. 나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상에서 나의 위치와 목적지 위치를 매핑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전체 경로를 설정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센서들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뭐죠? 말씀드렸죠? object detection. 예, 객체 인식이다라는 거예요. 객체 인식. 카메라, 레이더, 저희 눈입니다. 눈. 예, 눈을 통해서 내 앞과 뭐 전후, 좌우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왜 인식을 하는 걸까요? 그 물체들을 바탕으로 내가 서야 할지, 피해야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물체를 인식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로컬 다이내믹 맵을 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로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자율주행의 센서의 역할은 내 주변의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내가 시작점부터 끝까지 가는 데 필요한 전체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바로 이 센서가 하게 될 첫 번째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뭐죠? 내가 전체 경로는 계획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만날 어떤 뭐 내가 혹시 있을지 모를 장애물. 신호등도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죠. 신호등이 빨간불인 순간 나는 더 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또 누군가가 동물이나 사람이 내가 차량으로 가는 길목에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들 역시도 내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로를 설정하고 그 경로를 가는 중간중간에 만나는 그런 장애물이나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나는 거기서 지역적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모색을 해야겠죠. 장애물이 있으면 직진을 하려다가도 피해서 가야 되고 장애물이 없다면 계속 직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경로 제어에는 크게 전체 경로를 제어하는 글로벌 패스 플래닝과 글로벌 패스 플래닝, 전체 경로를 움직이는 중간중간에 만나는 객체들을 피하거나 세우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경로 계획을 변경하는 로컬 패스 플래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센서라는 것은 나의 글로벌한 패스 플래닝과 전체 경로의 설정과 로컬 패스 플래닝, 중간의 장애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중간중간에 피해갈 것인지를 계획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센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패스 플래닝과 로컬 패스 플래닝을 통해서 내가 차량의 움직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가 차량의 움직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진을 할지 멈출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유턴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의 움직임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핑을 하고
글로벌 패스 플래닝, 로컬 패스 플래닝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맨 좌측단에 위치한 센서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변 정보들을 계속 끊임없이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을 하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그런 등등 이런 통신을 통해서 카메라나 라이더로 볼 수 없는 다른 지역의 어떤 정보들, 다른 지역의 어떤 교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 어떤 곳은 지금 현재 뭐 공사 구간이더라,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더라 해서 이 기간은 정체가 되니까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더라,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통신을 통해서 V2X라는, 역시 여러분들이 이후 주차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런 V2X라는 통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서나 V2X라는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그 정보 획득한 걸 바탕으로 전체적인 경로와 지역적인 객체가 나타났을 때 어떤 지역적인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조금이나마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처음에는 다소 좀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림인데 어떻게 좀 제 설명으로 해결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센서들이 부착이 돼서 주변의 정보들을 취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자율주행에 대한 자동차의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부착할 센서들 역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는 센서들에 대해서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본 결과들을 볼까요? 예측치인데요. 17년과 20년, 25년, 30년까지 예측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레이더 어떤가요? 레이더 시장도 2017년 대비해서 2030년 대비 39만이었는데 139만까지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 시장 어떤가요? 카메라 시장 연두색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의 연두색 44만 5,860인데 129만여까지 2030년까지 성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약 3배 가까이 성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시장 마찬가지죠. 초음파 시장 마찬가지로 5만에서 9만까지 약 한 2배 좀 안 되는 속도로, 하지만 여전히 그 센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있는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보라색이죠. 여러분 보라색 그래프 보이십니까? 예, 어떤가요? 일단 2017년을 보니까 2,500만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30년이 되면 어떻죠, 여러분? 예, 49만 5,900만 원, 49만 5,900만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몇 배가 증가하는 거죠? 예, 거의 한 20만 배 이상이, 20만 배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만이 아니군요. 한 200배 정도인가요? 제가 좀 수학을 못하는군요. 200배 정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독 이 4가지 타입의 디바이스 중에서 유독 라이더에 대한 그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파른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차시 아니면 또 추후 차시 수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등 이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카메라죠. 카메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역할은 뭘까요?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역할인데, 이 자율주행차의 카메라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준비한 그림과 같이 이 스테레오 카메라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로 차량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을 하는 걸까요? 스테레오 카메라의 역할이 뭔가요? 네. 양쪽에서 이미지를 본다라는 것은 뭐죠? 마치 여러분의 눈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도 눈도 운전하는 과정에 두 눈으로 항상 전방을 주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눈의 원리가 뭔가요? 좌측 눈과 우측 눈이 합쳐져서 하나의 입체적인 3차원의 영상을 형성을 하는 것처럼 스테레오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좌측 렌즈와 여러분들 보시는 기준으로 좌측 렌즈와 우측 렌즈를 합쳐서 어떤 3차원적인 입체적인 깊이감이 있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앞과 뒤에 어떤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렌즈가 하나짜리가 아닌 두 개짜리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면서 차선을 인식을 하고 차량을 인식하고 또 사람과 도로 표지판을 인식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자동차의 기계가 스스로 차선과 뭐 차량, 사람, 표지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제가 지난 주차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잠시 한 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딥러닝이죠. 딥러닝. 예. 딥러닝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 차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예. 기존의 다른 이미지나 뭐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을 해서 차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끊임없이 학습을 해서 그런 다음에는 도로에서 나오는 바닥에 보이는 선들은 이것이 차선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또 자동차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가지는 뭐 세단, SUV, 뭐 큰 뭐 화물차, 덤프 트럭까지 이런 모든 유형의 객체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차량이구나 라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한테 학습을 시킨 뒤 그걸 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실제로 도로에 투입을 하면서 어떠한 종류의 차가 지나가더라도 저거는 차구나 라고 기계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차가 지난다고 하면 오른쪽 그림의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차를 중심으로 사각형 모양의 박스가 둘러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바로 이 차를 형태로 한 주변 자리를 모두 차라고 인식을 하고 사각형 박스로서 이 차라는 패턴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나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에 대한 갖가지 뭐 이미지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이 사람이야. 예,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고 혹은 뭐 두 팔과 두 다리가 아니더라도 팔과 다리가 있으면 혹은 팔과 다리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머리와 몸통이 있으면 그런 모든 갖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것은 모두 사람이야 라고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뒤로는 머리와 몸통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사람을 주변으로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운행에 반영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시각 정보를 파악하고 자동차가 어디 있다, 사람이 어디 있다, 차선이 어디 있다, 차선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우리가 바로 지지난 차시에서 배운 것처럼 차로 유지나 차로 변경을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카메라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강의 노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 영상을 찍어서 객체를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의 자연스러운 특징은 뭐죠? 정말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색깔을 식별할 수 있죠. 이건 카메라가 가진 사실은 가장 당연한 특징이지만 우리가 이후 차시에서 배우게 될 다른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장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가 색깔을 식별이 가능하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색깔을 식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실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색깔을 식별을 하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호등도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카메라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악천후에 약하다는 겁니다.
악천후는 뭐죠? 눈과 비에 약하다는 거죠. 눈과 비에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는 각종 제조사들이 있습니다만 이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 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뭐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 렌즈에 실제로 순간적으로 좀 강한 햇빛이 비치면서 카메라가 인식을 못해서 이 자율주행 차량이 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도 있고요. 눈과 비가 오면서 그 카메라의 렌즈의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런 사고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이런 눈과 비에 약한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사람의 눈을 대신한다라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천후와 햇빛의 세계에 굉장히 좀 약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예. 불순물. 어떻게 보면 비도 일종의 불순물이죠. 비가 카메라의 시야를 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대한민국에 가끔 미세먼지가 또 심한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안개가 많이 낀 날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이러한 불순물이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객체 인식에 대한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다른 디바이스 대비 색깔을 식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강한 장점이지만 반대로 악천후나 햇빛, 이런 불순물, 오염에 따라서 이 객체 인식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과 가장 닮은 디바이스가 카메라죠. 예,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뭐 눈곱이 끼거나 예, 여러분들 눈에 혹시 먼지나 흙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러면 정확히 앞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즉 그 카메라가 악천후나 햇빛에 약한 부분들, 특히 햇빛에 약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HDR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예, 이 강의 노트에 나타나 있죠. HDR. 여러분들 뭐 언제 가장 HDR이라는 표현을 가장 접하시나요? 예, 여러분들 뭐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밖에 외출하실 때 이쁜 풍경을 좀 담아보고 싶으실 때 사진 찍으시죠? 사진이 찍으려고 하려면 HDR 모드로 저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HDR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 동일 프레임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이런 게 어떤 때 유용하냐면 여러분은 역광이 있는 배경에서 찍으실 때 그나마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가려져서 필터링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미지도 하나 준비해 봤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HDR 필터가 적용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시면 필터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하늘이 굉장히 좀 뿌연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필터가 이제 적용된 이후에는 그 하늘과 구름과 그 색과 명암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 구분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운전을 할 때에도 카메라에 이런 HDR 필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런 악천후나 햇빛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HDR 필터로 인해서 특히 이런 역광이나 햇볕이 갑자기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좀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멀리서 조금 더 모든 크기의 물체를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카메라가 특히 비나 액체나 아니면 고체 등의 불순물, 뭐 미세먼지도 고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액체나 고체로부터의 불순물로부터 카메라가 동작하지 못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이런 뭐 자동차나 센서 부품 제조 업체에서는 다양한 재미있는 연구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의 업체는 라이더에 뭐 비도 내리고 새똥도 내리고 새똥도 막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라이더나 카메라 렌즈 앞에 일종의 미니 와이퍼를 좀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오염이 되게 되면 와이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라이더를 닦아내면서 오염물을 제거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프랑스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자, 카메라에 빗물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예, 안 되죠. 예. 시야가 져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제대로 동작이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카메라 렌즈를 강하게 회전을 시킵니다. 카메라 렌즈를 강하게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에 의해서 카메라에 묻어있던 물방울들이 다 튀어나가겠죠. 물방울뿐만 아니라 기타 액체들이 다 튀어나갈 겁니다. 예. 이러한 식으로 세계적인 이런 자동차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ICT 업체, 기타 센서 부품 장비 업체들은 카메라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외부 오염 물질에 의해서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퍼, 회전 아니면 카메라 자체를 안쪽으로 매립을 시키도록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불순물에 대한 그 객체 인식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순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좀 많이 선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할 것은 어쨌든 카메라 자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의 측면에 맞춰서 좀 학습을 하시면 이 카메라에 의해서 왜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그 자율주행 중 하드웨어 플랫폼 센서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카메라를 먼저 배워보셨습니다. 예, 카메라 어떻죠?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면서 카메라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의 눈과 가장 많이 닮았다. 예. 그래서 색깔을 식별할 수 있지만 악천후에 약할 수 있다. 불순물에 약할 수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카메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였죠?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결국은 센서의 목적은 뭐다? 정보를 올바로 취득해서 글로벌 패스와 로컬 패스를 설정을 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정보를 취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센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카메라에 이어서 또 다른 센서들은 어떠한 특징, 특히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수업 내용 역시 복습 잘 해주시고 또 우리는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